자동차 산업은 일본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마지막 완제품이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전체 취업 인구의 8.2%, 수출의 20.5%를 자동차 산업이 지탱하고 있습니다. 일본 경제의 미래가 자동차 산업에 달렸다고 일본 재계가 평가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30년 뒤면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반토막 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2050년 일본의 자동차 보유 대수가 80%, 판매 대수는 50%로 급감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미주은행이 지난 4월 펴낸 2050년의 일본 산업을 생각한다 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430만 대였던 일본의 신차 판매 대수는 2050년 225만 대에서 275만 대로 36%에서 최대 48%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자가용과 택시를 포함한 일본의 승용차 보유 대수는 2021년 6,192만 대에서 2050년 1,126만 대에서 1,372만 대로 약 80%가량 감소할 전망입니다. 보고서는 일본의 디지털화 속도에 따라서 자동차 시장 규모 변화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예상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재택근무, 온라인 쇼핑, 온라인 진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온라인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일반적인 디지털화의 시나리오입니다. 또 하나는 생산성 향상으로 출근 일수가 줄어들고 모든 교육기관이 일부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배달 음식의 보편화로 외식 수요가 감소하는 등 디지털화가 가속화한 사회에 대한 시나리오입니다. 2050년 신차 판매 대수는 일반적인 디지털화의 시나리오에서는 225만 대, 디지털화가 가속화된 시나리오에서는 275만 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승용차 보유 대수 역시 일반 시나리오에서는 1372만 대, 디지털화 가속화의 시나리오에서는 1126만 대로 디지털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승용차는 가파르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본 자동차 산업이 반토막 나는 건 인구가 감소하고 디지털화로 이동의 수요가 줄어들면서 자동차를 보유할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2050년 연간 여객 수송량은 304억에서 472명으로 줄어들 전망입니다. 574억 명이었던 2020년보다 최대 47% 감소한다는 예상입니다. 연간 여객 수송량은 코로나19의 영향을 이미 크게 받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산 직전에 652억 명이었던 연간 여객 수송량이 2020년 574억 명으로 12% 감소했습니다. 자동차 보유 대수와 판매 대수가 급감하는 대신 공유차와 무인 자율주행 셔틀의 보급으로 자동차 한 대가 매일 실어 나르는 사람의 수는 크게 늘어날 전망입니다. 2020년 2.53명이었던 1일 운송 인원은 2050년 7명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난다는 예상입니다. 3대 도시권은 12.7명, 나머지 지역은 4.8명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고서는 개인 소유의 자동차는 일상의 발 역할을 하는 소형 저가 차량과 이동수단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고급차로 양분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실 이 수치들을 보면 전혀 실감이 안 나실 텐데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불과 5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기차가 대세가 될 줄을 전혀 예상을 못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세상이 빨리 변하기 때문에 일본의 자동차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자동차 산업은 제조 강국 일본을 대표하는 산업입니다. 2018년 기준 자동차 관련 시장에서 일하는 일본인은 542만 명입니다. 전체 취업 인구의 8.2%를 차지합니다. 세계 최대 자동차 회사인 도요타 자동차는 일본 최대 기업이기도 한데요. 도요타 자동차만 7만 명, 도요타 그룹 전체는 37만 명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연결 자회사는 600곳 이상, 직간접적으로 거래 관계가 있는 협력사가 일본에만 4만 곳에 달합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총 생산 규모는 18조 1천억 엔으로 일본 국내 총 생산의 3.3%입니다. 제조업종 가운데 가장 큰 산업입니다. 수출 총액은 16조 7천억 엔으로 일본 전체 수출의 20.5%를 담당합니다. 역시 단일 수출 품목으로는 일본 최대 수출 품목입니다. 비중이 큰 만큼 자동차 산업의 쇠퇴는 다른 산업에도 충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생산과 가솔린 수요가 줄어드는 영향으로 2050년 일본의 조강 생산량과 석유 제품 수요는 2020년보다 각각 40%와 70%씩 감소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산업이 생산하는 부가가치가 예상대로 절반으로 준다고 가정할 경우 기계, 철강, 비철금속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에도 충격이 불가피합니다. 2018년 일본 기계 산업이 생산한 부가가치는 15조 6,540억 엔이고
고용 인원은 133만 명이었습니다. 자동차 산업의 쇠퇴에 따라 부가가치는 5조 5,030억엔, 약 35.2%, 종업원 수는 47만 명, 역시 35% 감소할 전망입니다. 7조 630억엔의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29만 명을 고용하던 철강산업의 부가가치는 5,290억엔, 고용 인원은 2만 2천 명으로 각각 7.5%씩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조업 전체로는요, 부가가치는 6조 9,780억엔, 마이너스 6.5%입니다. 고용 인원은 60만 명, 마이너스 5.6%의 손실이 발생할 전망입니다. 자동차 수출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전기차 전환과 주요국의 자체 공급망 확보 정책 등으로 인해서 중장기적으로 자동차는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재편될 전망이기 때문입니다. 매출의 60%를 해외에서 올리는 일본 자동차 업체 대응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021년 도요타는 해외에서 581만 대를 생산했습니다. 일본에서는 276만 대를 생산했는데요. 이 중에서 62%인 172만 대를 수출했습니다. 스즈키는 일본에서 84만 대를 생산해서 20만 대를 수출했고요. 닛산과 혼다도 일본에서 각각 45만 대와 63만 대를 생산해서 23만 대와 8만 대씩을 해외로 수출했습니다. 이렇게 수출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데 자동차가 현지에서 생산해서 현지에서 소비되는 구조로 전환을 하면 많게는 자국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수출하는 일본 현지 생산 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안 되겠죠. 전기차와 공유경제 시대가 본격화하면 자동차는 독자적인 자동차업에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그냥 표준화한 가전제품의 하나로 바뀐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개인들의 차량 소유 의욕이 사라지면서 자동차는 싸고 편리한 이동수단이거나 공간 및 체험의 가치를 누리는 오락수단이 된다는 설명입니다. 이게 최근에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이제 내세운 것이죠. 이 자동차가 더 이상 탈 것이 아니라 오락수단이 된다는 것. 자동차의 모델 수도 감소합니다. 제작 방식도 완성차 업체를 정점으로 1차, 2차, 3차 협력 회사들, 즉 부품회사가 피라미드식으로 늘어서는 수직 계열화해서 배터리는 A 회사가 만들고 모터는 B 회사가 만드는 등등 이 주요 기업이 핵심 부품을 나눠서 만드는 수평 분업 체제로 바뀔 전망입니다. 기존 완성차 업체는 자사 브랜드 차량을 생산하는 사업 따로 전기차를 위탁 생산하는 사업도 따로 나뉠 거라고 보고서는 내다봤습니다. 예를 들어 현대자동차라면 그랜저, 소나타 등등 이렇게 자사 브랜드를 만드는 사업이 따로 있는 반면 한편으로는 애플이나 소니 전기차를 이렇게 위탁 생산하는 사업 두 개로 나뉠 거라는 얘기입니다. 보고서는 자동차의 생산과 판매, 사용 방식이 바뀌면서 일본 자동차 업체들도 통합과 재편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 제조업의 또 다른 축인 전자산업도 위기입니다. 1969년 설립한 삼성전자는 39년 만인 2008년 매출 100조 원, 엔화로는 10조 엔을 넘어섰습니다. 4년 뒤인 2012년에는 매출 200조 원도 달성했습니다. 1994년 창업한 아마존은 21년 만인 2015년 엔화 기준으로 매출 10조 엔을 돌파했습니다. 그런데 세계를 주름잡았던 일본 전자업체들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통틀어서 단 한 번도 연간 매출 10조 엔을 돌파해 본 적이 없는 것 알고 계셨나요? 지난달 29일 소니그룹은 올해 매출이 11조 5천억 엔으로 작년보다 16%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소니는 1946년 창업 이래 처음, 일본 전자기업으로서도 처음 연간 매출 10조 엔을 넘게 됩니다. 이 매출 10조 엔 돌파는 일본 전자업계의 오랜 수건입니다. 1918년 창업한 소니의 라이벌 파나소닉은 매해 매출 10조 엔을 목표로 내걸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지난해 파나소닉의 매출은 약 7조 3천억 엔으로 30년 전인 1991년보다 오히려 줄었습니다. 매출이 7조 엔까지 쪼그라든 2016년 파나소닉은 매출 10조 엔 목표를 철회했습니다. 아마존은 21년 만에 달성한 매출 10조 엔의 벽을 일본 전자기업들이 100년 넘게 못 넘는 이유는 뭘까요? 와카바야시 히데키 도쿄 이과대학 교수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는 사업에만 안주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합니다. JP모간 등 외국계 증권사에서 오랫동안 전자부문 담당 애널리스트로 활동한 와카바야시 교수는 일본 기업의 이 안전빵 경영 전략을 스트라이크 존 경영이라고 묘사를 합니다. 일본 기업들이 제품 수명은 한 5년에서 10년, 판매 수량은 한 수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인 분야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면에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을 벗어나는 나머지 영역에서는 약하다는 겁니다. 워크맨, 플레이스테이션, 각종 가전제품 등 일본 기업들이 한때 세계를 석권했던 제품들은 모두 이 스트라이크 존, 즉 5년에서 10년 제품 수명에 수천만 개에서 1억 개 정도를 세계적으로 판매하는 사업 영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스트라이크 존 경영의 대표적인 사례가 도시바입니다. 1960년 일본 최초의 컬러 TV, 1985년 세계 최초의 노트북 등을 개발한 혁신 기업이었지만 스트라이크 존 밖의 사업에서는 취약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품 수명이 40년인 원자력 발전이나 반대로 제품 수명이 1년 미만인 반도체 사업부는
확실히 약해서 차례로 줄이거나 팔았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도시바의 매출은 3조엔대로 10년 전의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스트라이크가 좋은 경영은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대신 기업이 이 환경의 변화에 굉장히 둔감해지는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스트라이크 존 경영 이론대로 일본 기업들은 확실히 잘하는 분야에서는 아주 잘하는데 지금처럼 세계 시장의 트렌드가 급격히 바뀌는 시대에는 확실히 고전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지난 도쿄나우에서 분석해드린 갈라파고스 재팬과도 관계가 있는 부분인데요. 디지털과 스마트폰 시대를 외면했다가 2010년대 삼성전자의 주도권을 뺏긴 일본 전자 대기업들이 2020년대에는 플랫폼 시대로의 전환에 뒤처지고 있다고 와카바야시 교수는 우려합니다. 일본의 전자 대기업들이 단순 제조업체를 벗어나지 못한 것도 100년 넘게 매출 10조엔을 달성하지 못하는 이유로 꼽힙니다. 소니의 연간 매출이 올해 처음으로 10조엔을 넘는 것 역시 단순 제조업체에서 탈피하는 데 성공한 덕분입니다. 자, 2011년 소니는 4,550억엔의 대규모 적자를 낸 이후에 이 전자산업에 편중된 구조를 엔터테인먼트, 금융 등으로 다각화합니다. 그래서 2011년 소니 매출의 68%가 TV, 오디오, 반도체 등 전통 제조업 분야에서 나왔는데요. 10년 뒤인 2021년 음악, 영화, 게임 등 엔터테인먼트 사업이 소니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1%를 넘어섰습니다. 더 이상 소니는 전자업체라고 보기가 어려워진 셈이죠. 제품을 개발하고 판매하는 제조업의 기업과 고객의 관계는 그냥 1대1로 단선적입니다. 물건을 팔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잖아요. 반면에 기업과 고객의 관계가 1대 여러 개 다수인 플랫폼 사업은 시장이 급속히 커지는 네트워크 효과라는 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아마존의 매출이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한 것도 이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20여 년간 아마존과 소니의 매출은 연평균 28%와 13%씩 늘었습니다. 반면 스트라이크 존, 즉 전통 제조업을 벗어나지 못한 파나소닉의 성장률은 제로였습니다. 현 상태대로라면 30년 후 아마존, 소니와 파나소닉의 이 매출 격차가 각각 1645배, 39배까지 벌어질 것으로 니혼게이지의 신문은 내다봤습니다. 와카바야시 교수는 소니가 매출 10조엔 돌파를 앞둔 것은 비주력 사업을 팔아서 신성장 동력에 투자하는 지금까지 이런 단순 포트폴리오 교체 방식의 사업 재편에서 벗어나서 미국 빅테크식 플랫폼화에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나우의 정현우 특파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